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를 대변해 4년 동안 국회에서 활약할 선수를 뽑는 시간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선 지역구별로 2명씩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원주하는 척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 원주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3월 30일 토요일 순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갑을 프리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저은재입니다. 국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이제 벽보가 슬슬 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네,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누가 출마했는지 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은 잘 모르시다가 또 다음 주면 아마 또 선거 공보물도 집으로 날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공약도 또 자세히 실려 있고 맞아요. 네. 하여간 뭐 본격적인 좀 총선 시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도 선거 운동원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시끌벅적해요. 네네. 데시벨이 또 높아요. 또 선거 유세 차량은 이게 네.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번 총선을 개관하면서 뭐 관전 포인트라든지 정당 공약 이런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원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메인 디쉬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사실은 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뜯어볼 건데요. 프로필 그리고 뭐 현역들은 이제 의정 활동 어땠는지 또 주요 공약 어떤 거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국인 씨는 지금 원주 갑에 살고 있고 네네. 저는 원주 을에 살고 있어서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좀 나눠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사를 한번 한 건 아니지만. 또 같은 을 겹치지 않도록 네. 원래는 을에 계셨죠. 그쵸, 얼마 그쵸. 전에 이사하면서 네. 또 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냥 공교롭게 또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2024 원주민의 선택 샤290의 총선수다. 먼저 원주시 갑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의 지역구 특징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어떤 지역이 원주시 갑에 포함되냐? 문마급, 호저면, 지정면, 불온면, 귀례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일동, 태장이동, 무실동 여기까지가 이제 원주시 갑 지역구입니다. 선거인 수가 대략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뭐 원도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네. 들어봤을 때 원도심이 많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쵸. 원도심에는 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2012년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가 연거푸 승리를 네네.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 기업 도시가 이제 지정면에 들어서면서 말이죠. 2015년 이후부터는 젊은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유입됩니다. 저희가 뭐 지정면 인구 3만 명 넘었다 최근에 네네. 그런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 총선 때 그게 딱 드러나는데 민주당 권성중 후보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불과 134표 차로 졌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거 이때. 그쵸. 이 보수 우위의 지역구에서. 이때 진짜 생생하게 이 개표 결과를 봤던 맞아. 기억이 아직도 이게 한번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한 개표 한 90 몇 프로 됐을 때 선관위에서 권 후보 캠프 쪽으로 약간 이겼다는 식의 뭐 전화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네. 연합뉴스인가 권성중 후보가 그 꽃다발 그 왜 목에 걸고 꽃 목걸이 걸고 만세하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금방 삭제됐죠. 네. 알고 보니 잘못 뭐 통지가 갔는지 아주 아깝게 이때는 네. 졌었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원주 갑도 뭔가 이제 민주당이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하여 2020년 총선에서는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이 무소속 사실 권성중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경선 불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광재 후보가 약간 전략 공천처럼 내려오고 약간 이런 거에 반발하면서 독자 출마를 했는데 9.26%를 무소속 권성중 후보가 득표를 하는 어떤 야권 분열이 있었는데 여권 분열이 있을 네. 때는 분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4%포인트 차로
이광주 후보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원주갑에 이제 깃발을 꽂고 이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되는 거냐 자리매김하는 거냐 흐름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전이 생기죠. 재작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민주당 원창목 후보에게 15.6%포인트 차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거의 원주 역사에 남을 만한 맞아요. 네. 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특히 중앙동과 불온면에서 거의 대구 경북급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중앙동에서 73.16%, 불온면에서 70.65%가 박정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리 이 원도심이나 이런 곳들이 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인구가 많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이 정도 감안하더라도 퍼센테이지는 상당한 거죠. 엄청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이때 어쨌든 지방선거를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지사나 어떤 시장 네네. 후보의 이 득표와 비교하더라도 표차가 꽤 낮다. 맞아요. 라는 걸 하여간 뭔가 좀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정세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이 당시에 유리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대선 지방선거를 다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원창모 후보가 3선 원주시장 출신 아주 뭐 지역의 베테랑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의외의 큰 격차라고 할 수 있고 지정면에서조차 졌으니까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네. 거의 뭐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이기는 곳인데. 뭐 이걸 두고 지역 정가나 언론에서는 이제 원주갑이 다시 한번 국힘 지지세가 강해지는 거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때는 아마 이런 좀 정세의 특수성도 있고 그동안의 또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툭 튀는 그런 상황인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창묵 후보가 시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 간다는 것에 그냥 반발심을 가진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게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원래 처음에 이제 도지사로 나가려고 해서 네네.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구나 했는데 이제 이광재 어떻게 보면 의원이 도지사로 나가게 되면서 갑자기 빈자리에 서니까 도지사 나가겠다고 했던 원창호 후보가 일로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국회의원 보궐로. 그러니까 약간 모양새도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뭐 매끄러워 보이진 그쵸. 않았다. 네. 하여간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원주갑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 선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한번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텃밭으로 굳히느냐 여기를 아니면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하느냐 그러겠죠.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라인업이 또 2년 만에 리턴 매치가 돼가지고 네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 원창묵 나이는 63세예요 올해로. 네, 남성입니다. 직업은 건축사 뭐 유명하죠. 네, 건축 네. 쪽 전공하셔서 이제는 직업에 건축사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너무 오래되신 게 직업 아닌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네. 그러나 한동안 또 활발하게 원래도 이제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네. 또 정치인 이전에는 사실 뭐 원주 시작을 한 것도 이 건축사를 하면서 뭐 도시를 좀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건축적 관점으로 좀 만들어 보고 그쵸. 싶다, 꾸며보고 네. 싶다 이런 뭐 마음에 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원주시 봉산동 출생입니다. 명륜초 원주중 원주고를 나와서 중앙대 건축학과 학사 그리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도시공학 석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 쪽을 좀 전공했으니까 본인 말로는 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이나 네네. 이런 쪽을 좀 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공을 살려가지고. 재산은 8억 1,066만 원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아들도 육군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전과가 2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 건축 쪽입니다. 건축사를 하다가 생긴 것 같아요. 네. 2004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이렇게 선고받았는데 뭐 하여간 일하다가 걸린 것 같고요. 주 이력으로는 역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분이 정치를 했어요. 30대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95년 이때가 이제 지방선거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었는데 잠깐 이제 시작하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재선 원주시 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서 그 다음 2002년부터는 사실 계속 원주시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낙선을 2번 했죠. 2002년, 2006년. 그러다가 2010년에 원주시장 당선되고 내리 3선을 합니다. 202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 사이 기간에 계속
낙선한 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창묵은 언제나 이겼다 원주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약간. 삼선 시장을 했으니까 늘 네. 약간 이기는 그런 어서 선거 승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낙선에도 아픔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민주당 소속으로 텃밭을 지역에서 갖고 왔다. 네네. 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창묵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고 싶냐라는 거를 좀 알아봤을 때 슬로건으로 정쟁보다는 정책, 말꾼보다는 일꾼 이걸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를 엄청 내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 이슈라고 할 수 있네. 네네. 그걸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라진 정치, 파탄난 경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시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승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로건 그러니까 슬로건은 약간 정책, 뭐 일꾼 이런 걸 강조하고 네. 있는데 요새 인터뷰에서 하는 말씀은 왜 출마했냐 물어봤을 때 이런 걸 좀 많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원주시장 하실 때도 한창 우리 노제팬 이슈일 때 원주시에도 약간 그런 좀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그쵸. 원주시가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성향이 어쨌든 그때부터 좀 엿보였는데 좀 이렇게 인터뷰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과 관련해서는 멈춰버린 원주를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원주가 멈춰버렸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경제, 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복지 이게 총체적 난맥상이다. 그리고 본인 임기 중에 추진한 각종 사업이 뒤집히거나 멈춰버린 게 일단 큰 문제다. 자기가 하던 거니까 맞아요. 이게 이어져서 안 되니까 좀 분통이 터지겠죠. 정지들 호수공원, 국군병원 부지 공원화, 소금산 그랜드밸리, 또아리굴 관광지 조성사업, 뭐 댄싱 카니발, 아카데미 극장 등등 이게 뭐 원강수 시정 들어서 또 지지부진하거나 사라졌다. 뭐 이런 걸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뭐 당사자인 원창묵 시장은 더 절감을 하고 있겠죠. 원창 후보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정식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이제 매칭을 한 건데 뭐 그런 게 또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기도 내가 하고. 다 해놨는데 이거 왜 안 맞아요.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이거 뭐 강조하더라고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하여간 뭐 삼선 시장 출신으로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100만 생활권 도시로 키우겠다. 이 원창묵 후보도 100만 원주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원강수 시장도 100만 원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방법이 아마 좀 다르겠죠. 그쵸. 목표는 네. 같습니다. 캠프 이름은 더 원캠으로 지었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대선 캠프의 더 문캠에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화되고 또 원창묵의 원과 함께하는 캠프다. 역시 약간 이 연령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맞아요. 언어 유희죠. 네. 특유의 이런 걸로 캠프 이름을 정했습니다. 핵심 공약 살펴보면 일단은 중부 거점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설치하겠다. 저희가 어제도 당 공약 살펴볼 때 봤지만은 요새 이게 하여간 이슈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어린이 의료 시설, 특히 소아, 뭐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그래서 1번 공약으로 이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설치를 했는데 하여간 원주권, 뭐 강원도권에 이게 좀 부실하다 의료 네네. 체계 전반이 그래서 이런 걸 그리고 좀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중부 거점이 되면은 뭐 충청도나 이런 데까지도 그렇죠.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북이라든지 네.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도 그쵸. 충분히 올 네. 수가 있는 뭐 여주라든지 이천에서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재보궐 때도 내세웠던 것 같은데 섬강권 의료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제 문막 지정 불온 호절을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는 관광형 기업 도시를 이제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보궐 선거 때는 이번에는 의료 관광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추가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의아했던 게 희한했던 게 그거 있어요. 돔구장 유치까지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쪽 서부 네네. 권역에 그래가지고 뭐 프로야구단 유치까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내걸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는 약간 좀 톤다운이 된 건지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 의료 관광 쪽으로 좀 틀었습니다. 약간 그게 설득이 참 안 됐다. 뭐 이런 설명하기가. 피드백이 있을 저게 수도 되겠어 있고요. 약간 이렇게 하기에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솔직히 그렇긴 하거든요. 맞아요. 돔구장 네. 프로야구단 이거 서울도 힘든데 과연 원주 될까 싶었는데 이번에 의료 쪽으로 완전히 들었고 그때는 좀 더 문화 관광이 특화됐다면 이번엔 의료 관광 쪽으로 원주가 원래 갖고 있는 인프라를 좀 활용하겠다는 거죠. 의료 맞아요. 쪽으로. 네. 기본적으로 원창묵 후보는 그겁니다. 100만 원주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원강수 시장이라든지 뭐 박정아 후보도 그렇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좀 해야 된다. 원주가 그동안 뭐 산단도 조성이 잘 안 됐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인구 유입을 하여간 촉발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원창묵 후보는 제가 이제 시장을 해봤을 때
기업 유치 안 된다 원주는 네네.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해제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기업 자체가 잘 안 오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화 관광을 통해서 문화 관광 사업 육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공약도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의료 관광 네. 때 뭐 산단 조성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뭐 관련 공약에서 이런 게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군 지사 및 교도소 유지 국책 사업 개발 추진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장 때부터 계속 이렇게 뭐 유휴지를 국비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뭐 도비 네. 시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비를 드리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을 따와가지고 어떻게든 네네. 뭐 교도소 이전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쵸.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남는 자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책 사업을 따내가지고 그 빈 자리에 뭔가 여기도 아마 뭐 문화 뭐 관련된 뭐 관광과 관련된 정주 여건 관련된 시설을 넣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이 만들어지지 또 않을까. 공원 또 공원 좋아하시는 네. 분이죠. 유명하죠. 바로 또 공원 나오네요. 정지뜰 호수공원 착수 및 국군병원 부지 시민공원화. 네, 공원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분. 네. 정지뜰 호수공원은 뭐 본인이 추진하던 건데 결국은 이제 시장 끝나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쵸. 내가 국회에 가서 직접 이끌어내겠다 이런 거고요. 국군병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민공원화 원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소식이 잘 안 들리죠? 네네. 네, 이것도 해내겠다는 거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공약인데 사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막 그렇게 공약이 다양하진 않아요. 막 맞아요. 많이 내놓진 않고 네. 뭐 아니, 그리고 좋게 말하면 뭐 핵심만 간추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블로그나 이런 데 통해서도 이렇게 공약을 좀 정리하거나 이렇게 네. 카테고리별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원창묵 후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어디서 유세를 하거나 인사하는 거, 아침 인사를 인사. 하거나 맞아, 이런 거 많아. 이런 거는 많은데 쇼츠로 좀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약에 대한 게 정보가 올라가는 게 없더라고요. 원주가 유권자로서는 좀 그런 걸 느끼고 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 의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관점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네. 그렇게 프레임이 됐으면은 결국에는 원창목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이번 선거 다시 네. 한번 네네.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 이어서 물론 아마 뭐 공보물이 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그렇죠. 담겨 보통 있겠지만 공보물에는 이제 네. 은면동별로 또 세부 공약들이 들어가니까 그때 더 디테일한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들어가는 공약은 여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주요 공약이 사실 핵심이죠.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여기까지 원창목 후보 살펴봤고요. 이 지역 정치권의 베테랑이자 베테랑이 이 원창목 후보를 상대하는 상대당의 후보는 반대로 지역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앙에서만큼은 아주 입지가 탄탄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 박정아 57세입니다. 직업은 국회의원, 원주시에서 태어났고요. 일산초 진광중 진광고를 나왔습니다. 동문 아니세요? 아니 동문이 아니라 선배 아니에요? 그쵸. 네. 진광중 그 공교롭게 중학교는 박정호 후보가 선배고 고등학교는 원창무 후보가 선배고. 맞네? 네. 완전 갑에 특화된 사람이네. 원주 갑에서 중도 그 자체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또 그렇게 또 학력을 가져야 되나 네네. 싶기도 하고요. 이건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사를 하고요. 또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재산은 11억 4,640만 원. 공군 상병 복무 만료. 아들은 의경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전과는 없고요. 주요 이력 대부분은 사실 그 보좌관 이런 정당인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네네. 처음에는 박찬종 서울시장 후보 보좌역으로 1994년에 오.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내가 태어나기 늦어있네. 근데 이때 하여간 그다음에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비서관도 지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수석, 또 선임행정관, 춘추관장, 또 대변인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홍보 분야에서 이렇게 어떻게는 보좌역, 그러게요. 비서 역할 네. 이런 거에 특화해서 계속 인정을 받아왔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도 했고요.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차출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확실히 있는지 인정을 받았다는 어쨌든 거죠? 근데 이게 보좌역이면은 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그냥 여기저기서 불러줬나 봅니다. 스카우트를 하면서. 와라 좀 네.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원주시 갑 총선에 도전하는데 이때는 경선에서 집니다. 그래서 본선에 못 나왔어요. 네네.
2017년에는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대변인과 당 수석 대변인을 맡았는데 하여간 탄핵 정국에서 잠깐 바른정당 갔다 왔다 네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에 바른정당을 탈당해서요 미래통합당 창당에 이제 참여를 하고요. 2020년에 드디어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원주시 갑 본선에 출마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이광재 후보에게 졌죠. 근데 맞아요. 생각보다는 표차가 그래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 그러니까 당시에. 왜냐면은 이 당시에 조금 급하게 출마했다라는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또 그렇게 네. 높지가 않았었고. 맞아요. 또 워낙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다 보니까. 맞아. 그럼 뭐 네. 이광재 후보의 또 중량감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생각보다는 하여간 접전까지 아니었지만 하여간 표차는 좀 덜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로 원주시가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변인으로서 TV에 아주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이 정계에서는 입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네.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본인 얼굴도 많이 알리고 있죠. 의정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에요. 이렇게 의정 활동을 좀 이게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물론 이게 뭐 페널티가 될 수도 있죠. 본인의 이제 활동 성과에 따라서는 출석률부터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6.4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90%가 안 넘으면 곤란하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업도 이거 뭐 한두 번 빠지는 건 이해돼도 90%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는 거는 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한두 번 아니에요? 86%면. 아니 꽤 빠져.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보통 90%가 넘어요.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은 한 80%대가 나옵니다. 그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근데 저는 이 박정화 후보가 이 재보궐로 당선된 후보 치고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출석률이. 아하. 어떻게 보면 짧았는데 그쵸. 임기 자체도.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짚어볼 수가 있고요. 이 상임위원회가 이제 국토위였는데 국토위 출석률은 더 낮아요. 82.6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네. 예결위도 했는데 예결위 출석률은 90.91%. 예결위도 사실 그렇게 빠지기 쉬운 그러니까요. 상임위는 네. 아니거든요. 이 특별위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 살펴보면은 18건을 발의했는데 이 중에 3건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사실 임기치고는 뭐 꽤 많이 발의한 편이에요. 적게 발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건이 수정 가결됐다는 것도 많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 발의 건수에 비해서. 뭐 어쨌든 18타수 3안타 네네. 정도는 물론 야구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적은 편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11건은 지금 계류돼 있고요. 4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습니다. 이 대안 반영 폐기나 이따도 나올 텐데 이거는 이 사람 여러 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상임위 천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섞고 저거 섞어서 법안을 완성을 시켜서 나머지는 이제 폐기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 반영 폐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폐기됐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반영이 된 거고요. 대표적인 법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걸 발의했는데 전반적으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했어요. 박정원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게 이건데 전세 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30세대 미만 빌라 오피스텔인데 이거를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에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나 봐요. 관리 감독이.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뭐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빌라 특히 오피스텔 이런 게 조금 건축법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런 데 많이 사는데 맞아요. 제대로 뭐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규제에 넣겠다 해서 이들을 포함한 분양 대행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인데 계류 중입니다.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을 계속 많이 발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냈습니다. 이거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이제 법적으로 거의 처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규제 특례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이제 마련했는데 자부심이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의정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이건 이제 대안 반영 폐기가 됐는데 어쨌든 반영이 돼서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침수차 관련해서 우리 중고차 할 때 불법 유통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제 가결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하여간 탄소 중립을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하자 국제적으로 이런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항공사들도 여기 이제 대비하도록 탄소 상쇄 감축제도 준수와 탄소 배출량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떤 법적 체계를 마련해 준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국가보험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 분들이 아무래도 이 지정된 병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쵸, 의료 보험병원이나 보험병원 네. 적으니까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다 이걸로 만들자 해서 좀 더 보훈 대상자분들이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네네. 취지의 법안인데 아쉽게도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취지가 좋은 법안들이 아까 부동산 분양 대행업 관리와 그 관련한 법률도 네, 전세 사기 그렇고, 관련법. 네네. 근데 이것도 그렇고 그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이네요. 둘 다 약간. 저희가 뭐 사실 이것도 뭐 우리가 시의회 리뷰 나중에 뭐 국회 리뷰까지는 안 하겠지만 네네. 국회가 그렇게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가 쉽지 않은 거 우리 뭐 뉴스 봐도 알죠. 그쵸. 네. 가결만 돼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의원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뜯어봤는데 하여간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다.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약 이행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찾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일일이 뜯어볼 그런 역량과 경험이 있지도 않고 해서 원주 MBC가 마침 이번 총선 앞두고 강원도 8개 선거구의 이 후보자들의 현역 의원들의 네네. 그 공약을 좀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 28일 기준 보도입니다. 박정학 의원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불온산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 유치 이걸 공약을 했었는데 이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간판 네네.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다가 하여간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다. 맞아요. 이렇게 평가를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는 공을 좀 들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은 좀 평가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주, 원주, 복선, 전철, GTX 연장은 어쨌든 지금 발표가 났으니까 일부 성과가 있다 네네. 할 수 있는데 원주, 철원, 강원 내륙선은 지금 진척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겁니다. 춘천하고 철도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철원까지도 내친게 가는 거. 이게 원주, 철원, 강원 내륙선인데 요거는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공약 이행이고요. 그래서 박정아 후보는 이제 초선이고 재선이 되면 뭘 할 거냐라고 네네. 봤을 때 문제의식을 보면 일단 슬로건은 차원이 다른 실력, 원주의 가치를 더 크게로 내걸고 있어요. 원주의 이 새로운 시대, 100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일꾼이 필요합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걸 그쵸, 강조하고 네. 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런 거고요. 캠프 이름도 그래서 미래 캠프로 지었더라고요. 미래를 하여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의 미래를 100년 책임지는. 대계를 네. 설계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 중앙정부, 당 지도부와 한 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앙당의 대변인으로 대변인을 맡고 활동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내 네. 힘이 있어요. 내가 뭐 핫바지가 아닙니다. 실세입니다. 이런 그쵸. 걸 강조하고 있는 네. 거죠. 지난 2년 동안 밑거름을 어쨌든 줬고요. 지역에 또 밭갈이도 열심히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이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시금 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내가 짧게밖에 못했잖아요. 재보궐로 들어와서 맞아요. 2년밖에 네. 못했으니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약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수도권 반도체 산업 메가 클러스터 원주 확장 연계 이거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용인으로 네. 어쨌든 뭐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이 용인만은 부족하다. 이거를 용인 어쨌든 옆에 있는 원주까지도 좀 확장해 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그 뭐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클러스터를 새롭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이 클러스터를 원주까지 연결해 오겠다라고도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삼성 반도체 공장은 좀 어려워진 걸까요? 잘 공약에는 보이지 네네.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첨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장하죠. 늘 이맘때마다 AI 헬스케어 특화 도시 육성도 있고요. 기회 발전 특구 또 기업 혁신 파크 원주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업 혁신 파크는 뭐 얼마 전에 춘천이 또 맞아요. 유치했기 때문에 네. 원주에서도 살짝 좀 네. 배가 아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그쵸. 한데 공약으로 넣었더라고요. 또 역시 교통 공약이 있죠. 사통팔달 교통 천국 원주를 만들겠다. 그래서 GTX D 노선을 조기 개통하고요.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이제 원주역까지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GTX D든 지금 이 복선 전철든 다 서원주역까지 사실 상정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좀 더 연결해서 남원주역세권 그쪽까지 이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하철 개념이죠. 말 그대로. 지하철 개념. 요거까지 이제 해보겠다. 뭐 요거는 근데 사실
복선전철이나 GTX가 설계될 때부터 뭐 사실 여기까지 돼야 정상인 거죠. 맞아요. 서울지역까지 하면 이거 뭐 하다 만 느낌이지. 그러니까 꼭 연결이 돼야 되는 물론 뭐 문제죠. 기업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뭐 원주역까지 연장한들 더 좋아져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기왕 할 네네. 거면 서원주역만 혜택을 보는 거는 이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뭐 여야 통틀어서 다 공약을 하고 그쵸. 있는 네.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기업 도시 서원주역 간의 이제 도로 확포장 또 이제 공약을 하고 있고 흥업 소초를 잇는 이제 외곽 순환 도로를 이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이제 반영하겠다. 그리고 제2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이제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이제 지정하는 거. 이거 이제 저 기업 도시 쪽에 들어서기로 네네.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단계동 봉화산 이택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섬강 중학구와 근거리의 지정 중학교를 통합해서 서부 지역의 학교군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 기업 도시 쪽에 뭔가 이제 중학교군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네. 문제의식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지정 중학교는 영어 승마 골프 특성화학교로 추진을 한다고 네. 합니다. 뭐 대단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형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그러게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 관련해서 뭔가 정책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산업 뭐 관련된 연관이 맞춤형 돼 인재인지 있겠죠? 네, 뭐 네. 대부분 뭐 그런 공약을 보통 많이 하니까 그쵸, 네. 첨단 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요거는 특기할 만한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좀 솔깃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제 주변에 네. 좀 문화 기획자분들이나 물어봐도 이런 공약은 좀 그래도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 음. 그때 국립현대미술을 한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아 저희가요? 아 네네. 그랬네. 맞아. 잠깐 그쵸? 시간 때우려고 네. 했었지.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맞아.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만족도도 문화복지다. 되게 높았는데 그리고 원주도 어차피 이제 시립미술관이 또 들어서니까 맞아요. 그거와 또 네. 시너지를 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또 필요한 인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면 이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주요 문화시설을 지방으로 맞아요.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분산하겠다.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 좀 맥이 상통하는 네네. 것 같습니다. 기업 도시에 랜드마크 어린이 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동네마다 컨셉을 달리한 특색 있는 놀이터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하겠다. 이런 오. 공약도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공약 살펴봤는데 우리 또 원주시 갑 유권자로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나요? 이 박정아 후보의 이런 여러 공약이나 또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앞부분에 배치된 공약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흐름에서 그걸 또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막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오히려 원창우 후보와 비교했을 때 네. 이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네마다 뭐 이런 놀이터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랜드마크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난 총선 때와는 다른 또 지역에 맞춘 약간 공약들이 좀 또 있는 것 같아서 벼르고 나왔다. 네. 이런 걸 좀 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성들이 디테일하게? 좀 드러난 게 있지 않나.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이런 맞아요. 지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원주시 갑 살펴봤고 이제 원주을로 넘어가 봐야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프리뷰. 원주시 을,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일동, 명륜이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 관설동이 원주시 을 지역입니다. 선거인 수는 대략 14만 명 정도입니다. 뭐 강원도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죠. 그쵸. 누가 네. 보더라도 강원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친민주당 또 반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4050 유권자가 정말 많습니다. 40대가 정말 민주당을 엄청나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맞아요. 전 이 세대가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이게 60, 70대와 또 비교되기도 하고 항상. 아니 근데 10년 네. 차이밖에 안 나시잖아요. 40대요. 40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약간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보냈다 아니다가 차이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20대를 딱 시작했다 이런 게 그치.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인가요? 거기도 분석한 게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또 2002 월드컵 약간 승리의 경험. 그쵸.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약간 젊은 시절에 그런 어떤 승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인 성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딱 저희
나이 또래는 제가 딱 20대를 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뭐 아무랬다는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경향을 좀 진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정책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영향을 그런 받는다. 체감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마 이런 거 네. 연구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잠깐 40대 유권 분석을 해봤고요. 2016년 총선에서 송기현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겼고 2020년 총선에서는 10.7%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한 지역구입니다. 반곡 관설동은 어느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냐면은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이겼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구자열 후보가 역시 여기서 이겼습니다. 네네. 본선에선 다 졌는데 말이죠. 그만큼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지지세가 강합니다. 자, 이번에 관전 포인트. 원주 역사상 3선을 한 국회의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함종환 신한국당 아세요? 이름은 얼핏 들어봤어 나는. 저는 뭐 정치 과몰입자니까. 네네. 근데 1985년, 88년, 96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국당이 마지막 정당입니다. 이분이 당선됐을 때. 알 리가 없었군요, 제가. 그렇죠. 뭐 이분 말고는 그동안 없었는데 하지만 3선 연임에 성공한 의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함정환 의원도 연임은 한번 쉬고 한 아니었으니까.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송기현 의원이 최초로 도전한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처음입니다. 3선을 강원도에서 하는 거는 과연 가능할지가 이번에 지켜볼 대목인데요. 그러면은 네. 그런 의미에서 원주가 참 이게 판세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원주가 뭐 다이나믹 원주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항상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깃발 꽂고 당선되는 곳은 이제는 더더욱 아니게 됐다. 네네.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박빙 선거구고요. 갑을 모두. 그러니까 이제 을에서 이렇게 3선 도전에 나서는 송기현 의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송기현 60세입니다. 직업은 국회의원이고요. 원래는 검사였죠. 그쵸. 변호사도 네. 했었고 법조인 출신입니다.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단계초 대성중 원주고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나왔습니다. 82학번이에요. 원희룡, 나경원, 조국과 동기라고 합니다. 야, 네. 황금 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라인업이 네. 짱짱하네. 재산은 1억 3,687만 원인데 지금 후보 중에선 가장 적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저희 통념상으로 법조인이면 그래도 뭔가 재산이 좀 많지 않나. 맞아요. 변호사도 네. 그러면 할 텐데 재산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약간 송기현 의원이 어. 조금 약간 그러니까 검소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또 네. 적다 보니까 네네. 뭐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육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뭐 군 법무관으로 이제 복무를 한 거죠. 아들은 6급 판정을 받아서 이제 병역 면제입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 때문에 네네. 병역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없고요. 주요 이력을 살펴보면 89년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이재명 대표 동기더라고요. 이건 또 아니 이게 인연이 뭐 있어요. 삶의 궤적에서 이렇게 굵직한 정치인들과의 근데 접점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연결됐는지 아시죠? 뭐 학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법연까지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부터 꾸준히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을 했어요. 사실 이때는 원주가 보수 텃밭이었어요. 그쵸. 네.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 민주당 계열이 힘을 못 쓰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열심히 또 풀뿌리를 다져왔다. 그래서 2012년에 민주통합당 원주시 을 후보로 이제 총선에 나섰는데 낙선을 했고요. 이때는 2016년에는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초선부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했어요. 20대 국회. 사실 초선치고는 꽤 묵직한 그쵸. 네. 직위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출신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좀 이때부터 인정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런 법조인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맞아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특히 검사 출신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뭐 판사 출신은 좀 있더라도. 뭐 변호사 출신이나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어쨌든 이분의 어떤 관점이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도 역시 같은 선거구에 나와서 당선이 돼서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때부터 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그러니까 뭐 정책위원장 이 원내 대표 하기 전 단계는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3선 하면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 정책위원장을 맞아요. 할 수도 네. 있고 원내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죠.
의정 활동 살펴보면은 본회의 출석률 96.41%.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90%가 넘습니다. 그러게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가 100%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국회 나가라고 뽑은 건데. 그러니까 95%는 해야 돼. 우리가 물론 저도 저 대학 다닐 때 저 좀 땡땡이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뽑아줬으면 뭐 한두 번 빠진 건 얘도 한 95% 나와야지 그래도 네네. 적어도 96.41%가 나왔고요. 그리고 법사위가 이제 상임인데 법사위 출석률도 94.74%가 나왔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84건인데요. 8건이 가결이 됐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거의 10건 중에 한 건은 이제 발의가 가결이 된 거니까 네네. 10% 정도니까. 2건은 원안 가결됐고요. 6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13건은 대안 반영 폐기가 됐고요. 2건은 폐기됐고 61건은 계류 중입니다. 대표적인 법안 살펴보면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실 법률 개정이었죠. 네네.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요. 군 성범죄와 사망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은 이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군에서 담당해가지고 이게 그쵸. 문제가 많아요. 불투명해가지고 막 은폐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축소되기도 하고 막 봐주기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는 항소심이나 또 이런 어떤 성범죄, 사망범죄에 있어서는 민간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서 네네. 어느 정도는 좀 개혁이 이루어졌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거를 굉장히 또 본인도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사법 체계 역사에 나올 만한 또 개정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검사 출신인데 검사 징계법을 본인이 이제 일부 개정 법률을 발의해서 이게 원안 가결이 됐고요. 또 법관 징계법도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조인들 다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일부 개정 법률을 또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사 출신이지만 또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이 검찰 또 개혁에 좀 이제 소신이 드러나는. 있다라는 네.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법조계의 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와 법관의 이제 성비위 징계 시효를 이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네네. 동등하게 해라. 이게 이제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많이 강조를 하던데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어요. 근데 원래 본인은 2억 원까지 이제 상향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율 과정에서 8천만 원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을 해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남은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자녀도 똑같이 다 상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도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상속 재산과 함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속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생존 부모가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나까지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도 이 법이 불리더라고요. 이것도 본인이 상당히 또 어필을 많이 하는 네네. 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서 운전을 하려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이거 다시 운전을 하려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만 운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시동을 걸 때 한번 후 불고 그쵸, 해야 되는 네네. 우리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장치를 무조건 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네네. 이런 사람 이제 상습 범위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지금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저희 이 소식도 이렇게 현수막동에서 이렇게 그래요? 강조돼가지고 지역에 네. 본인이 이게 자부심이 또 있나 봐. 여러 가지 네. 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필하고 맞아요. 싶어하는. 네.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는데 이게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이라고 불리는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자 양육 부모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또 원고를 어렵게 썼네. 이겁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했다 했을 때 이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인가 봐요. 예를 들어 아주 저소득층만 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근데 네네. 이제는 가해자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런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미국에는 이게 뭐 벤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한국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뭐 아쉽게도 계류 중이더라고요. 통과가 네네.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하여간 경제 규모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위자료 산정이 너무 낮다, 야박하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위자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이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하여간 주차장 빌런들 요즘 뭐 아, 그쵸. 한문철 네. TV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내 자리인데요 이러고 막 맡아두는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주차장 네. 자리에 그런 거 막겠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이런 주차 방해 행위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이것도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이 평소에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의원실이 좀 알아볼 수 있는 네네. 거고요. 이런 법안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런 법사 이렇게 법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법이라든지 네네. 뭐 약간 이런 개정안들이 확실히 좀 많죠. 공약이행 보면 역시 원주 MBC 2월 28일 보도를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설 하이패스 전용 IC 개설, 또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이거 아까 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호 공약인 청년 벤처 창업 투자회사 설립, 연구 특구 조상, 이거는 별로 가시화된 성과가 안 보인다. 맞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공약을 살펴보면 내신 것 같던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약은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선에 도전하는데 뭘 할 거냐 3선 되면은 일단은 슬로건은 힘 있는 심부름꾼을 내걸고 있는데 이 심이 마음 심자를 또 아마 주민들의 이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좀 그쵸. 일하겠다 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핵심 도시로 원주가 나아가려면 힘 있는 3선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원주가 하려면 네네. 목소리가 먹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은 원내대표를 할 수도 있고요, 정당에.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맞아요. 뭐 좀 힘 있는 직위에 갈 수 있지. 묵직한 직위, 어깨에 힘들어가는 직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해보겠다. 3선이 돼서 그래, 밀어달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강한 정치력과 실력, 검증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정활동 성과들을 좀 여러 가지 좀 내세우면서. 그쵸. 현수막도 아마 그래서 그런 문구를 좀 많이 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캠프 이름은 시민에게 꿀처럼 달콤한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와 본인 이름의 헌자를 살려가지고 허니 캠프로 좀. 허니. 이거 누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네. 브랜딩을? 심부름꾼과. 심부름꾼과 허니. 네. 아니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해야 될까요? 허니 네, 캠프. 하여간 재밌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거. 1호 공약으로는 첨단 산업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은 또 첨단 이런 걸 좀 네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첨단 시리즈가 나옵니다. 또 첨단 국방 우주 산업단지 조성도 있거든요. 첨단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흥업 쪽에 이제 창업 연구밸리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첨단 산업 교육 특구는 유아부터 대학생, 청장년 또 노인까지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어떤 교육 정책이라고 본인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의 문제가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떠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네.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하고요. 반도체, 의료기기, 미래차 등과 연계한 지역 첨단 산업 교육 전형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뭐 대학과도 연계를 해서 또 장학 제도도 신설을 해서 최대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창업 연구 밸리, 그러니까 이제 흥업 쪽에 대학이 3개가 있으니까 남원주 역세권의 어떤 좋은 접근성을 살려서 이쪽에 뭔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글쎄요 뭐 원주판 판교를 만드는 느낌이려나요? 뭐 그런 걸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혹은 또 공공기관 원주에 있는 인프라도 좀 이걸 통해서 좀 연계를 해보겠다는 거고 첨단 국방 우주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또 일자리도 늘리겠다.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원주의 기존에 구상입니다. 있는 뭐 군사 도시의 이미지를 조금 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또 방산업체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주. 네네. 아무래도 뭐 군사 도시였고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걸 좀 네. 활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부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에는 송기현 의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을 이렇게 딱 유치해 오기보다는 소부장 기업부터 기반을 좀 다져 나가자. 맞아요. 이런 네.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IT, AI 기업과 R&D 기관 원주 유치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도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혁신도시가 좀 좁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좀 불필요한 절대 농지를 좀 해제를 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뭔가 기업 유치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더 확장을 좀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의 뭐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관련 기업 지금 투자나 좀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확장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송기현 의원이 법도 한번 발의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을 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그 다른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특례시 원주 특례 추진할 때 그 본인이 이제 특례시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해서 법안도 실제로 발의가 됐었는데 면적 규모를 이제 완화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하겠다고 이번에 또 공약을 했고요. 두 개가 항상 뭔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지원도 내걸고 있는데 이제 정부 대출금을 이제 저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역시 만기를 좀 연장해 주도록 하고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를 세액 공제해주고 착한 임대인 이건 아마 임대료를 좀 인상 안 하는 그런 임대인을 말하는 거겠죠. 세액 공제를 상쇄해주고 정부가 인증한 어떤 골목 상점가와 이제 소규모 시장에 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이죠. 아까 이제 8천만 원까지 늘렸다고 했는데 이제 1억 원 이상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GTX-T 원주 연장, 또 흥업 지정 외곽 순환도로 우선 추진. 이거는 뭐 앞서 여당 후보들도 공약했던 건데, 또 중앙 고속도로 관설 IC를 혁신도시와 이제 연결한 도로를 이제 신설하겠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일반 고교를 설립하겠다. 지금은 이제 원주여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 고교가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공약이죠.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을 이제 신설해서 여기서 생존 수영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뭐 원주시 갑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간 건너 불고 그래도 해줘야죠.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선 의원으로서의 약간 무게감, 그래, 그 필요성. 네. 삼선이 되면 많이 달라진다 이거야.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런 큰 얘기들 거시적인 담론들 많이 나오죠. 네, 뭐 이게 창업 특구라든지 우리가 사실 원주가 그동안 뭐 4호선 의원이 없어서 그런데 4호선쯤 되면 여러분 뭐 공보물이나 이런 거 봐도 공약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선수가 높아질수록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더욱더 중앙 이슈로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 이슈를 좀 내걸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말씀해 주셨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는 나를 밀어서 중앙에 또 큰 인물로까지 이 송결을 좀 키워달라는 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국비를 따오려면 특히나 지금 저기 정부 여당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힘을 내려면 선수를 높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에서 삼설 노린 송기현 의원 누가 저지할 것인가? 사실 국민의힘은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지난 총선 이후부터. 그래서 한때는 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마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죠. 이제 본인이 좀 고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새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당내 약간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뭐 봉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감수하면서 단수 공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만나보죠.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 김한섭 55세입니다. 직업은 이제 정당인인데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오랫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원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관선 강원도지사 원주시장을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원주 을에서도 했었어요.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입니다. 아마 원주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부자가 석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공교로워요. 일본에서는 이런 이게 사례들이 있잖아요. 한국도 있어요. 지역구를 좀 물려주는. 한국도 좀 물려준 사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특질인가요? 미국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동생도 공무원이에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입니다. 어쩌면은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이 모두 고위 관료를 역임했다고 할 수 있죠. 학력은 이제 일산 초 원주 초를 1학년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강조하던데 조금 걸쳤다. 왜냐면 그 이후로는 서울로 가거든요. 근데 1학년까지 다녔는데 일산 초 원주 초를 둘 다 다녔다는 거네. 그래서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 영동고를 나왔고요. 고려대 경영학과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원주 출마자 중 가장 많은 21억 7,663만 원입니다. 역시 경제 전문가다운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아니 관료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몰라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재산을 살아생전 벌어볼 수 우리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 액수이긴 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나 봅니다.
공군 중위로 전역했는데 특기가 저기 정훈으로 돼 있어서 아마 정훈 장교로 복무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군사 특기가 정훈 공보 정훈이라서 동질감이 좀 느껴지는데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 마음이 간다기보다는 나랑 네. 비슷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겠고 아들은 미 8군에서 병장 만기 전역인데 아마 카추사인 것 같죠? 미 그쵸? 8군에서 네. 근무했다고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예. 미국 시민권자 아예 병역 의무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어요? 미군으로 입대를 해서 그렇게 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건 또 있더라고요. 몰랐네. 네. 좀 몰랐던 세계라서. 근데 뭐 미팔군이니까 아마 그건 한국에서 아니겠죠. 복무할 아, 테니까. 그쵸. 네네. 예. 카츠사가 아. 거의 뭐 맞겠죠. 네. 이상한 아는 척을 또 하시네 복잡하게. 이게 카츠사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미8군 병장 만기 전이나 아들은. 자, 전과는 없습니다. 주요 이력 30년 넘게 기획재정부에서 일한 전형적인 경제 관료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총괄 심의관 또 예산 실장을 거쳐서 제2차관까지 했습니다. 차관을 했습니다. 예산 국고 재정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기획재정부가 어떤 행정의 가장 높은 꽃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가장 공무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가장 맞아요. 힘이 있는 그런 네네.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차관까지 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만 하신 분이 왜 갑자기 국회의원에 도전하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슬로건이 원주가 기다려온 새 일꾼 김한서.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네네. 늘 중에서는 이분을 문제의식은 원주가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미래 발전을 하려면 법률 전문가보다는 경제 예산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뭐 시정도 그렇습니다만 이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경제 발전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이 경제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겠냐. 법을 아는 사람보다는 네네. 그걸 이제 상대 후보를 좀 견제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다는 점을 엄청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후보로서 뭐 대통령, 도지사, 시장과 한 목소리로 원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모피하다. 맞아요. 기획재정부와 네. 같은 어떤 경제 관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에서 뭔가 이런 로비를 좀 원활하게 해서 내가 뭐 하여간 뭐 좀 해볼 수 있다. 정관이호처럼. 정관이호처럼 뭔가 이런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따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내가 기재부에 잘 아니까 연도 좀 있으니까 네네. 내가 뭐 예산 많이 따올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사실 10년 전 뭐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대놓고 이렇게 내가 기재부 출신이라서 네. 예산 잘 따올 수 있으면 사실 기재부 차관 그만두자마자 바로 점프해서 이렇게 의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진짜? 문제 삼을 법하기도 한데 이게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한 6개월의 시간을 좀 갖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러잖아요. 거의 바로 차출해 왔죠. 네네. 그 예산 정국 끝나자마자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형적인 모피아의 논리로 보일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굳이 강조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맞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시기도 하니까 그쵸?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캠프 이름은 희망 캠프인데 이름부터가 약간 전형적인 관료 느낌이 나긴 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뭐- 허니 캠프 이런 건 우리가 좀 웃어 피식할 수는 있는데 네. 희망 캠프는 재미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그리고 아쉽더라고. 너무 평범한 단어예요. 평범하고 희망, 정직하다 약간. 그래야 네. 되나? 직관적이고 시민이 바라는 긍정적 미래, 뭐 행복한 삶, 또 국내 최고 도시를 선물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뭐 희망 충전소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AKA 자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캠프 이름은 네. 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공약을 잘 짜면 근데 다 용서가 되죠. 자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1번 공약부터 원주 예산 2조 원 시대 개막. 하가 예산을 엄청 강조합니다. 맞아요. 본인 기재부 네. 출신이라는 게 어쨌든 자부심이 이것도 있겠죠. 선거 사무실 앞에 있는 그 대형 현수막 거기 있잖아요. 붙어있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가장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모르겠어 나는. 자 그리고 GTX D 조기 착공과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종착역을 원주역으로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GTX D 포함해서 네네. 이거는 뭐 앞서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요. 혁신도시 헬스케어 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의료기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원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좀 규제 완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좀 조성하면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 맞아요. 라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 많습니다. 뭐 미래차 관련 반도체 및 부품 개발을 위한 뭐 R&D 집적 단지 조성도 있고요. 좋은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좀 이게 애매하죠. 좋은 청년 일자리. 근데 뭐 이겁니다. 청년 벤처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콘텐츠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요. 콘텐츠 인재 양성 학교를 설립하고 촬영장 스튜디오와 같은 콘텐츠 제작 시설을 마련해서 문화 콘텐츠 특구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문화 쪽에 그래도 좀 관심을 두겠다는 맞아요. 얘기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공약으로 원주시 청년 재단을 설립하고 청년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걸로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언급을 하는 걸로 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네네. 합니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어린이 병원 운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요거는 모든 후보한테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리융자 이제 지급,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육성 이게 아까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저리융자 지원이겠죠 아마.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스마트 비즈니스 전환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약도 내걸었고요.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이거는 뭐 박정호 후보 아마 원팀으로서 이걸 맞아요. 하겠다. 공동공약으로. 네. 내걸었고요. 또 아까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어린이공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박정호 후보는 이제 반대로 김한석 후보는 기업도시의 랜드마크 어린이공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원주시 갑 유권자로서 어떻게 봅니까? 이 원주시 을에 출마한 김한석 후보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확실히 이게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이게 원주에서 이런 이렇게 경제 전문가로서 이게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막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슬로건부터 그렇고. 네네. 근데 사실 공약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조원 시대 개막 뭐 요 정도 말고는 맞아요. 뚜렷한 네. 건 다른 거 뭐 사실 뭐 유치해 오겠습니다. 뭐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여느 후보들 다 할 수 있는 공약이잖아요. 네네. 본인의 어떤 역량과 경험, 전문성을 어떤 담은 공약의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뭔가 네네. 이런 담대한 슬로건 막 이런 건 있긴 한데.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아쉬움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특히 공동 공약으로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을 지역만의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또 한편에 그 박정하 의원이 갑 지역구에서 이렇게 그래도 포인트를 잡아서 어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현안과 관련된 게 네네. 좀 들어갔는데 여기도 사실 큰 차원의 공약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김한섭 후보의 약점이 그걸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중앙에만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네. 이제 원주로 어떻게 보면은 커먼 원주인가요? 그걸 한번 한 어떻게 보면 셈인데 그렇네요. 전형적이 되는데 그걸 했기 네. 때문에 아직 지역 현안이나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캠프의 역량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네네.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약점으로 지금은 지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그나마 같고요. 뭐 문화 콘텐츠 관련된 특구라든지 그거는 좀 네. 방향성은 송기현원하고는 좀 다른 지점인 것 같긴 해서 네네.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원주시 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원주시에 출마한 후보 4명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글쎄 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공범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읍면동별로 네. 이제 또 디테일하게 캠프에서 마련한 공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공범을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인 씨는 뭐 이번에 사전 투표로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본투표 날 뭐 놀러 가시게요? 아니요. 본투표 날은 등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어쩔 수 없이 또 육아와 함께 네. 아니 해야 근데 되고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본투표 날이든 아니면 사전투표 토요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슈아랑 같이 가보는 것도 뭐 의미 있겠다는 생각도 투표장에? 네네. 약간 민주주의 교육을 또 그쵸. 민주 이게. 시민 교육을 또 네. 이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시겠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투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그치. 한데 막상. 그거는 좀 잘못 찍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이를 동반해도 되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네요. 그러게요. 투표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편 날에는 저희 라이브 준비하죠. 맞아요. 네. 사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에피소드 한 편만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 좀 진지한 얘기,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공약이나 오피셜한 네. 얘기였다면 다음 주는 약간 좀 언오피셜하게 약간 오프 더 레코드를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소위 MZ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좀 가볍게 떠들어보는 시간 어떻게 네.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 진짜 안 좋아하는 MZ들 막 아니, 솔직 담백 토크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들의 네네.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 뭐 얘기해 보시려고 했는데 뭐였어요? MZ들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지 뭐 네. 40대까지 들어가더만 요새는 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업로드할 테니까요. 이거 듣고 사전 투표하러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토요일 날 가셔도 돼요. 네네. 보통 주말에 또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네. 네, 추천을 해보고요. 오늘 그러면 2024 원주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